네, 안녕하세요. 스토리필입니다. 자, 오늘은 유명한 소설 오만과 편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만과 편견의 작가는 제인 오스틴이라는 사람인데요. 1775년에 태어나서 1817년에 작고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여류 작가로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주로 결혼을 앞둔 남녀의 여러 가지 문제를 사실적으로 다룬 작품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영국에서는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꼽을 정도로 매우 유명한 분입니다. 제인 오스틴은 남녀의 심리나 인물 묘사를 섬세하게 잘 표현했고 재치 있는 문체로 소설을 재미있게 풀어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만과 편견, 엠마, 이성과 감성 등은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는데요. 브리짓 존슨의 일기는 사실 이 소설을 모티브로 찍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소설은 완성이 됐었는데요. 만들어진 그 시점에는 출판을 거절당하는 등 그리 인기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목도 오만과 편견이 아니고 첫인상이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1813년도에 제목을 오만과 편견으로 바꾸고 나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제목을 보시면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듯이요. 첫인상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한 남자를 편견에 사로잡혀서 마음의 벽을 쌓다가 후에 이 편견이 깨지고 나서 남자의 진심을 제대로 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편견에 사로잡힌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게 되는지는 사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이 소설의 사회적 배경은 대충 이렇습니다. 당시 영국은 철저하게 계급사회였는데요. 상류 계급에도 크게 귀족과 그 이외의 지주 계급으로 나눌 수 있었고, 지주 계급에도 재산이나 혈통 등 그 안에서 상하를 나눴다고 합니다. 상류층에서 이 정도니까 일반 평민이 상류층과 결혼이나 연애를 한다는 건 당시에는 무척 파격적인 일이었죠. 멀리 갈 곳도 없이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특이한 제도 중에 재산의 대부분을 장자가 상속하며 그 이외의 남자나 여자에게는 상속 재산의 극히 일부분만 나누어주는 한사상속 제도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고 집안의 다른 남자 친척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중류계층 사람들은 재산이 많아도 자기가 없으면 높은 신분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상속 재산이 적은 남자는 대부분 공무원이나 목사, 군인 같은 직업을 많이 선택했고, 이 때문에 당시 재산 상속이 적은 남자나 여자는 모두 돈 많은 이성을 찾아서 결혼하려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이 책의 등장인물은 이렇습니다. 먼저 베넷 씨와 베넷 부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첫째 딸 제인과 두 번째 딸 엘리자베스, 그리고 세 번째 딸 메리와 키티, 마지막 리디아가 이렇게 있는데요. 물론 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빅리와 그의 절친 다하시가 있고요. 그리고 사촌인 콜린스와 후견인인 캐서린 부인, 그리고 장교인 위컴이 있습니다. 물론 제인과 빅리는 썸을 타는 사이고요. 여기에 실질적인 주인공인 엘리자베스와 다하시 또한 썸을 타는 사이입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이 책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곳은 영국의 시골 롱본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에 살고 있는 베넷 부부에게 아들 없이 5명의 딸들만 있었습니다. 이 딸들이 배우자를 찾아가는 과정을 재미있게 풀어나가고 있는 소설입니다. 당시 한사상속 제도 때문에 그 집안의 가장인 베넷 씨가 죽게 된다면 집안의 모든 재산이 아내인 베넷 부인과 5 딸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베넷 씨의 남자 친척인 목사 콜린스가 재산을 모두 상속하게 되어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베넷 부인이 남편이 혹시라도 잘못되기 전에 그의 딸들이 하루라도 부자나 신분이 높은 그런 배우자를 찾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여자 주인공인 엘리자베스는 어머니와는 좀 생각이 달라서 진실한 사랑을 찾아야만이 결혼을 하겠다는 그런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소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죠. 이 본격적인 이야기는 시골에 부자인 빅리라는 청년이 별장을 빌려서 이사를 오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베넷 부인은 첫째도 둘째도 딸들이 부자에게 시집가는 게 목적이었는데요.
자신의 첫째 딸인 제인이 빅리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빅리에게는 좀 무뚝뚝하지만 냉정한 다하시라는 절친이 한 명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마을에 파티가 열리게 되고 이때 빅리가 다하시를 파티에 초대하게 됩니다. 파티에서 빅리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다하시에게 빅리가 마음에 드는 이성과 만남을 해보라고 권하게 되고 다하시는 귀족이 아닌 여성에 대해 폄하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연히 엘리자베스가 엿듣게 됩니다. 어떤 여성이라도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사실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기란 거의 불가능하겠죠. 당연히 엘리자베스는 이때부터 다하시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하시는 파티에서부터 그 엘리자베스를 눈여겨봤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그녀에게 마음을 뺏기게 되고 결국 그녀에게 청혼까지 하게 됩니다. 첫 인상부터 다하시를 별로 좋지 않게 보던 그 엘리자베스는 당연히 거절하고요. 나쁜 첫인상에 대한 그런 편견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게 됩니다. 한편 베넷 가족에게는 사촌인 목사 콜린즈가 있었고 이 사람이 베넷 씨가 나중에 사망하면 자신이 상속에서 거의 1순위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콜린즈가 상속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베넷가의 딸 중 한 명과 결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첫째 딸인 제인에게 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약혼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둘째 딸인 엘리자베스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사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콜린즈 혼자서 오바를 한 셈이죠. 역시 엘리자베스는 청혼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콜린즈는 엘리자베스 친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콜린즈의 청혼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난 청혼이 아님을 알 수 있었고 엘리자베스도 당시의 시대상인 여성은 남편의 지위나 부에 따라 본인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불합리함에 반개를 드는 그런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편 이 마을 근처에 있는 도시에 군대가 주둔하게 되는데요. 이곳에 베넷 부인의 여동생이 살고 있어서 베넷가의 딸들이 이모를 보기 위해서 이 도시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 위컴이라는 장교가 베넷가의 딸들과 친분을 쌓으며 친해지게 됩니다. 역시 빅리와 다하시도 이곳을 들리게 되는데요. 이때 다하시와 위컴 장교 사이에 뭔가 묘한 긴장감이 도는 걸 엘리자베스가 눈치를 채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엘리자베스와 위컴이 카드 게임을 하면서 옆좌석에 앉게 되고 여기서 그 위컴이 다하시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다하시의 인간성이 별로라는 험담을 하게 되고 이 험담을 듣게 됩니다. 역시 또 한 번의 편견이 더해지게 되는 셈이죠. 한편 빅리가 갑자기 타지로 떠나게 되고 한참 동안 연락이 없게 되자 언니인 제인이 크게 상심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썸이 있었던 거죠. 그 와중에 엘리자베스는 중간에 다하시가 두 사람, 즉 빅리와 제인 사이를 이간질했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하시는 이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엘리자베스에게 빅리와 제인에 대한 이야기는 오해였다는 것과 위컴과의 인연에 대해서도 편지로 알려주게 됩니다. 편지에는 크게 두 가지 오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두 사람의 이간질했다는 오해에 대한 이야기로서 자신이 보기에는 제인이 빅리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어 보여서 혹시 나중에 빅리가 크게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봐 미리 이 일을 수습하려 했던 거였고요. 두 번째는 위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위컴의 아버지가 다하시 가문의 재산 관리인이었으며 위컴이 목사가 되기를 바라며 금전적인 뒷바라지를 많이 했다고 편지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위컴은 목사가 되지 않는 조건으로 많은 돈을 원했고 그렇게 받은 돈을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나서 빈털터리가 되자 다시 목사 자리를 원했고 여기에 자신이 거절한 일을 두고 본인의 험담을 하고 다녔으며 자신의 여동생 조지아나의 재산을 노리고 그를 꼬드겨서 멀리 도망가려 했다는 이야기를 편지 속에 적어 넣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편지를 읽고 자기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깨닫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며칠 후에 외삼촌 네와 여행을 가게 되고 다시 집을 구경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집에서 일하고 있는 가정부가 다시를 무척 좋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엘리자베스는 더욱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 동생 리디아가 위컴과 눈이 맞아서 도망했다는 사실을 듣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가 그 둘의 소재를 알아내고 위컴의 부채를 청산해 줬으면 물론
결혼 비용까지 대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며 그에 대한 호감을 넘어서 존경하는 마음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쯤에 빅리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빅리가 아직 언니 제인을 잊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두 사람을 다시 연결시켜 주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고 결국에 빅리하고 언니인 제인이 약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다시는 엘리자베스에게 다시 청혼을 하게 되는데 그 진실된 마음이 통했는지 엘리자베스는 그동안의 편견을 버리고 급격히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뿐이었고요. 다시 후견인 역할을 하던 고모인 캐서린 여사가 다시는 자신의 딸과 약혼 관계임을 엘리자베스에게 알리고 두 사람이 헤어질 것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사랑은 자신이 선택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캐서린 여사에게 알려주고 캐서린 여사에게 당당하게 밝히게 됩니다. 이때 다시는 엘리자베스가 자신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벗고 진실된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하고 엘리자베스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며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만과 편견을 언뜻 보면 그저 젊은 남녀의 사랑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서만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 소설은 단순히 연애 소설을 넘어서 사랑에 대한 편견과 믿음, 그리고 오해하고 풀어가는 이런 문제를 연애 소설의 형식을 빌어서 성찰하도록 만든 소설입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오만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된 다시라는 남자와 편견이라는 시각에서 눈을 뜨고 사랑을 찾게 된 엘리자베스라는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어려운데 하물며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타인의 진짜 됨됨이를 알아내기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된 마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이 제가 이 영상을 계속해서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스토리필드였습니다.